네, 끝내주는 리포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융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토큰 증권, STO 증권에 대해서는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를 둘러싸고 있는 논쟁입니다. 뭐 이렇게 거래소하는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한가 많은데요. 이거는 중대한 논쟁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뉴스토마토의 김주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 그 토큰 증권 장외 거래소가 뭐가 문제인지, 먼저 토큰 증권이 뭔지, 그리고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가 뭔지 이걸 일단 먼저 한번 규정해 주시겠어요? 우리 김주아 기자님. 네, 지금 토큰 증권 그리고 STO 장외 거래소 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토큰 증권이 발행만 가지고는 절대 시장에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거래소인 이 즉 STO 장외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거래소가 있어야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불공정 거래 감시나 투자자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된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는 단순한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앞으로 STO 시장이 어떤 구조로 운영될지를 정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예비 인가 부분에서 샌드박스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 첫 관문을 결국 누가 이 관문을 통과하느냐라고 네. 하는데 이 샌드박스에 있는 여기에 있던 것이 우리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혁신 기업에 실험 기회를 주고 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먼저 실증한 경험이 제도화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기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유통 플랫폼 인가 과정에서 이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 요건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서 대형 인프라를 갖춘 주체와 또 컨소시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샌드박스 출신 기업 내부에서도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곳은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 그리고 이런 컨소시엄을 꾸려서 요건을 만들어냈고 또 어떤 곳은 단독 또는 다른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진짜 혁신의 대표 주자인가라는 프레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다른 샌드박스 출신 기업들이 우리는 그럼 제도권 기준에서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도 여론과 논쟁에 이어서 조금 외면받고 있다라는 불만을 제기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업계 내부의 갈등을 키우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샌드박스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몇십만 명까지 그 회원을 확보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는 금융권이 중심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성. 그렇죠. 또 투자자 보호 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업계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걸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거 패싱하는 거다. 네. 이런 또 논쟁이 있던데 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 금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정위와 미리 협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정위는 이번 예비 인가에서 사전 협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반면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가 단계에서는 사업성을 보고 그리고 공정위 협의는 통상적으로 본인과 전에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설명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게 아니냐라는 또 의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기부는 이번엔 스타트업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금융이 우리 공정이 또 중기부 스타트업 보호 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부처가 아주 민감하게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뭐 권한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로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를 키우고 실증을 지원하는 정책 부처라면 또 금융위 인허가 같은 부분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그리고 이해 상충 방지 같은 금융 규율을 적용하는 제도권 심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실험을 허용하는 제도라면 또 인허가는 제도권에서 위험을 통제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실증 경험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는지 또 안정성 요건은 어느 수준까지 요구해야 되는지 이를 두고 좀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논란은 중기부가 옳냐 또 틀리냐, 금융위가 옳냐, 틀리냐 이렇게 어느 한 부처를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 경험과 데이터가 제도와 평가에서 어떤 항목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이게 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이 기준이 충분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이 좀 불명확해질수록 업계는 특정 구조나 방식이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불신이 절차 논란과 맞물려서 지금 크게 상황이 번진 상태입니다. 이 세 개 부처는 빨리 모여가지고 좀 집중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법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업계 갈등이 복잡한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탁탁 정리해 주신다면? 네, 사실은 현재 법적인 핵심 쟁점은 금융위가 인가 절차 진행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켰냐, 예, 이걸 전제로 지키는 걸 전제로 해서 이행을 했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공정위원회하고 협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 실제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산분리법입니다. 우리 네. 금산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 대원칙이 있잖아요, 한국법에는. 근데 여기서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나 본인가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절차적인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절차적인 그 조건에서 공정위하고 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요번에 이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총 3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 컨소시엄 구성을 할 때 금융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증권사라던가 한국거래소라던가 넥스트레이드라던가, 이런 넥스트레이드는 우리가 이게 대체 거래소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거래소고 금융 인가를 받은 거래소예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준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그 다음에 요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루센트 블록 컨소시엄이 있어요. 이 3가지 컨소시엄이 있는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그러면은 뭔가 지금 신청을 한 거야라고 하니까 법에서, 그럼 금산분리법에서 이 금융회사가 이런 회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런 주식 소유가, 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토대로 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위에서는 우리는 사전에 뭐 의견 달라고 요청 온 적 없는데라고 의견을 주고 있는 거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그거는 예비인가에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본인가 할 때 그때 의견 받아도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비인가이기 때문에 괜찮다. 네. 응?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예, 근데 의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공정위는 우리는 의견 준 적 없는데라고 하고 있고, 금융위는 저는 그래도 핑계라도 우리는 물어보긴 했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은 아직은 정확히 안 하고 사전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안 한 것 같아요. 했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 저 여쭤볼 게 있어요. 아까 한국 트레이드, 넥스트 트레이드라는 거하고 루센트라고 했는데 네. 지금 루센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벤처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STO 이거 전문적으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서 한 기업이 이 기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신산업을 한 사람들이 주가 되고 보완적으로 금융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그게 보완되는 게 맞는 거지. 금융이 기존 산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STO라는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거래를 맡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주장이 루센트 블록의 주장이에요. 그래요? 뭐냐면 그렇구나. 뭐냐면 지금 한국거래소나 지금 넥스트레이드 둘 다 네. 우리도 혁신금융 사업자,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었던 그 사업자들을 컨소시엄에 포함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열심히 혁신을 했던 스타트업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네. 라고 주장을 해요. 그쪽은.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루센트 블록은 야, 그거는 걔네들은 약간 좀 작은 부분에서 참여한 거고 한국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 니네 슈퍼 울트라 기관 두 개가 니네 그 기존의 그런 고전적인 기관이 참여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루센트 블록은 우리가 완전 주도해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왔고 규제 샌드박스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아주 안정적이고 원만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온 거 아니냐. 네. 그럼 이거를 주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니네 큰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같은 큰 기관에 편승한 컨소시엄이 스타트업들이 편승한 스타트업이 걔네가 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를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싸고도 네. 결국 기본적으로 핀테크가 기본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위해서 금융기관이 결합되는 게 맞는 거지. 금융기관이 주가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맞아요. 예. 그럼 이 논리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이제 중기부 쪽 입장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훨씬 더 이제 예전에 이제 국회에도 계셨으니까 이제 보면 이 정무위하고 산자중기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위는 안정성, 거래 안정성, 그다음에 산자중기위는 혁신성. 이걸 이제 이런 게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우리가 그 대륙법 체계하고 영미법 체계가 다른 게 영미법은 일단 해보고 네.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사전에 다 허가를 해줘야 사업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STO 이러다간 또 부처 싸움에 또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친다. 속도가 중요한데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빨리 해결하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부처 간에 지금 뭔가 속도 싸움, 그러니까 뭐냐면 STO 부처 간의 갈등 아니면은 이 스타트업 간의 갈등, 컨소시엄 갈등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빨리 STO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세계 경쟁에서 늦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빨리 강행을 하다 보면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중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무효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면 취소까지도 가능하고 또는 집행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그냥 강행이 돼서 지금 현재 그 강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의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강행을 해서 처분을 갖다가 루센트 블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컨소시엄한테 처분을 해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오히려 늦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 방에 딱 법적인 절차적인 실체적인 요건을 잘 갖춘 처분을 해야 이게 오히려 빨라지는 거지 급하다고 해서 처분했다가는 온갖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이 샌드박스는 협신을 돕는 거고 금융 인허가는 투자를 보호하는 건데 이게 둘의 접점을 원칙을 찾는다면 뭘 찾아야 돼요? 사실은 제도적인 뭔가 제도적인 절차 또는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혁신과 그다음에 거래 안정성 이걸 갖다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그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을 한 그 경험이 쌓여 있을 거고 스타트업한테는 네. 데이터도 쌓여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루센트 블록이 점유율이 70%가 좀 넘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 이쪽 조각 투자 네, 부동산 네. 조각 투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점유율 70% 넘는 회사가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준비까지 시작하면 거의 10년 걸쳐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의 경험, 데이터 등등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제도화되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제도화되는 그 평가 기준에서 이 경험과 데이터가 반영을 많이 돼야지만 조금은 한국거래소처럼 크지 않아도 여기가 선정이 될 텐데 그렇겠죠. 제도화 요건에 있어서는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기존의 아주 일반적인 그 요건들만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센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야, 한국 거래소에 비하면 우리가 자산은 적지만 경험과 데이터가 많아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먹히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게 STO 부분에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네. 그 시스템을 적어도 10년 이상 해서 샌드박스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의 지배력이 70%면 여기가 대우받는 뭔가 시스템이 돼야 벤처 기업을 하고 네.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STO 장외거래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주아 기자님하고 안희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